여러분, 서핑이 미국에서 시작된 스포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핑은 미국이 아니라 1500년 전에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운동입니다. 당시 폴리네시아에서는 서핑 능력이 운동을 넘어 권력을 쥘 수 있는 관문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멋지게 파도가 만들어낸 원통을 통과해내면 바다와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사람에게는 큰 권력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흥미로운 책으로 돌아온 저스티스입니다. 바로 세계사 만물관이라는 책인데요. 세계사 만물관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물건에 얽힌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샴푸, 비데, 쇼핑카트 등 일상생활에서 늘 함께하는 것들부터 양복 정장, 볼펜, 안전모 등 일터에서 접하는 것들까지 다양한 소주제를 두고 그 물건의 이면에 있는 역사를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저스티스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전쟁과 혁명에 밀접한 영향을 주었던 사물들의 역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 자체가 역사상 손꼽히는 발명품이지만 바퀴에 잘 휠 수 있는 고무막을 댄 타이어도 19세기 후반 서양 열강 제국주의의 천병으로서 역할을 한 발명품입니다. 19세기 중반 최초로 바퀴에 고무를 달려는 시도가 있은 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20세기 초까지 타이어 제조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였는데요. 타이어는 원래 제국주의 시대의 서양 열강이 식민지 열대 숲에서 자라는 고무나무에서 라텍스를 채취해 만들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제국주의 식민지의 생산품입니다. 제국주의 총독은 식민지의 노예들에게 목표 할당량을 주고 만약 수확해온 고무의 양이 할당량에 미치지 못하면 신체를 절단하면서 일종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다만 자국의 통일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쏟는 바람에 영국, 프랑스에 비해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든 독일은 타이어의 원재료를 수입할 만한 뚜렷한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력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타이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아울러 그런 이유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누구보다 합성 고무를 이용한 타이어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면서 합성 고무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히틀러는 자신의 전체주의 사상에 부합했던 화학회사 이게파르벤과 함께 부타디엔이나 스티렌 같은 석유 부산물을 이용해서 합성 고무를 발명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2만 명의 강제 수용자 및 전쟁 포로가 있었기 때문에 합성 고무의 생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역시 독일의 패망으로 끝났지만 독일 타이어 기술만큼은 미국과 소련 등 서방 세계에서도 그 필요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이후 타이어는 군사용 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본격적으로 사용되며 현대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타이어는 그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모두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고 폐타이어의 소각이나 폐기 문제, 재활용 문제 등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도 합니다. 16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면서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 배에서 생활해야만 했던 해군 병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괴혈병이었습니다. 괴혈병은 비타민C의 부족으로 인하여 신체의 장기에 출혈 장애가 발생하는 심각한 병으로 선상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양 항해의 경우 총 승선 인원의 반 이상이 괴혈병에 걸릴 만큼 빈번한 고질병이었습니다. 괴혈병은 18세기 중반 이후에야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혀졌는데 배에서는 신선한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절인 양배추나 농축 오렌지 주스 등을 사용하여 비타민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10년 프랑스 발명가 니콜라 아페르에 의해서 야채와 과일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통조림병이 처음 개발되었고 그해 통조림병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피터 듀랜드에 의해 개량되어 통조림 캔까지 개발되는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괴혈병 예방에 효과적인 발명품이 개발된 것인데 이후 통조림 캔은 서양 열강의 해군의 필수적인 보급품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다만 개발 초기에는 가격이 아주 비쌌기 때문에
군 수뇌부나 환제에게만 배급되는 한계도 있었지요. 따라서 유럽은 캔 생산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하다가 1847년부터 영국 해군이 최초로 일반 병사의 식단에 통조림 캔을 추가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어서 크림 전쟁 기간 괴혈병으로 큰 피해를 입은 프랑스군도 곧장 영국의 방식을 벤치마킹하면서 서양 열강의 군대는 괴혈병 걱정 없이 항해할 수 있게 되었고, 미지에서 선박이 고립되었을 때에도 문제없이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통조림은 유럽의 병사들에게 향수병을 달래주기 위해 이용되기도 하였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통조림에 들어가는 음식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 초기에 야채나 과일에서 탈피하여 스칸디나비아 술록의 혀부터 엔틸리스 제도의 거북이 수프, 호주의 토끼고기, 프랑스의 정어리 등 통조림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유럽의 군인들은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자국에서 즐기던 음식을 먹으며 향수를 달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거듭한 끝에 통조림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군대뿐만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보급되기 시작한 것인데, 지금은 냉동식품과의 경쟁에서 뒤처진 결과로 그 시장이 많이 축소되었다 하겠습니다. 치클은 멕시코의 마야족이 예식을 치를 때 씹던 일종의 천연 고무입니다. 멕시코 유카탄주의 치클레로스들은 우기가 되면 원시림의 사푸딜라 나무에 올라가 껍질을 베고 거기서 나오는 수액을 모아 열을 가해 응고한 뒤 덩어리로 만들어 씹었는데요. 19세기 후반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애덤스는 멕시코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타이어 제조에 쓰기 위해서 치클에서 타이어 대체제를 추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애덤스는 멕시코 전 대통령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에 치클에 여러 맛을 더해 씹을 수 있는 추잉껌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비록 개발 초기에 미국에서는 추잉껌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유행하지 못했지만, 애덤스는 포기하지 않고 곳곳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유명 인사들을 동원하여 마케팅 노력을 계속하면서 점차 그 선입견을 타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추잉껌을 씹으면 병사들의 심리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치약이 없을 때 추잉껌을 씹으면 입냄새도 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군은 곧장 전투 식량에 추잉껌을 포함시키며 수억 개의 껌을 보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유럽과 태평양 등지에서 마주치는 민간인에게 추잉껌을 나누어 준 것이었죠.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 아이들도 미군으로부터 초콜릿과 추잉껌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미국에 계시던 친척 할머니께서 한국에 방문하셔서 노란색, 초록색, 하얀색으로 구성된 껌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껌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껌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그제서야 껌이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체로 비닐 수지나 미세 결정 왁스로 껌을 제조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멕시코에서는 천여 명의 치클레로스가 계속 활동한다고 합니다. 천연껌을 씹기 위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19세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농부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일군 농지를 구획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미국 일리노이주의 농부 조셉 글리든이 철사 2개를 돌돌 꼬아서 비스듬하게 자른 철사를 발명하여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렇듯 처음에는 농업용으로 개발된 가시철사이지만 이후 사용 방법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요. 먼저 미국은 미시시피 서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던 인디언 부족들을 보호구역 안으로 가두는데 가시철사를 사용하였습니다. 미국인의 방식으로 보면 문명과 야만을 나누는 도구로 가시철사를 이용한 것이었죠. 아울러 가시철사는 곧장 전쟁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가시철사로 만든 철조망은 기병의 돌격으로부터 손쉽게 아군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로 제1차 세계대전이 장기화되자 수천 킬로미터의 철조망이 교정국 사이에 설치되며 교정국을 갈라놓았습니다. 이때부터 가시철사는 더 이상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인 스스로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었죠. 그 밖에도 쿠바 독립전쟁의 강제수용소, 독일 다하우에 개설된 나치 강제수용소, 보어전쟁 기간 동안 영국이 민간인을 가두기 위해 만든 수용소 등 가시철사는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제국주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시철사는
가시철사는 도시에서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레이저 감시망, CCTV 등 가시철사를 대신할 신기술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시철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국주의의 야만성이 같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는 중무장 상태로 국경을 보강하거나 잘 사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철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윌북에서 세계사 만물관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는 책의 리뷰를 위해서 미리 받아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42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이틀 만에 다 읽어버렸는데요. 세계사 만물관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하나의 소재가 모두 유익한 알짜배기들로 짜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전쟁 관련 용품들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감염병 예방용 마스크가 어떻게 개발되어 사용되었는지, 액체나 환으로 섭취하던 아편이 아편 파이프로 대체된 것이 왜 혁신적인 발명인지, 권총에 더 빨리 총알을 채우고 빨리 연사하기 위해 개발된 리볼버의 역사, 군대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도공계에도 일대 혁신을 일으킨 20세기 의학혁명의 상징 페니실린,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서핑의 역사 등 세계사 만물관의 목차를 보시면 무엇부터 읽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호기심 만렙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스티스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의 주 관심사가 전쟁이나 혁명 쪽에 집중되다 보니 저는 그 이야기를 위주로 소개해 드렸지만 샴푸나 부채, 쇼핑카트, 양초, 해먹, 엽서, 여권 등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들의 역사도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선물해도 잘 어울릴 만큼 남녀 모두에게 유익한 책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혹시 가까운 미래에 서점이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세계사 만물관을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펼쳐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 권만 사두시면 관심사가 서로 다른 부부라 하더라도 두고두고 같이 읽을 수 있는 효율성 만빵의 양식이 되어줄 것이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